너 오늘도 추워 보인다. 황구야, 이 할미가 따뜻한 옷 하나 사줄게. 엄마는 낡은 털장갑을 벗어 황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어느덧 12해를 함께 살아온 진돗개, 황구.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난 후 엄마는 오롯이 이 개 하나의 의지에 살았다. 황구는 평소처럼 대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문 앞은 늘 황구의 자리였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참 의젓하다 말하곤 했지만 사실 황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가 사라질까봐 문 앞을 지켰다. 금방 다녀올게. 읍내 가서 내 옷 하나 사오마.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구독 버튼을 눌러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엄마는 두툼한 옷을 껴입고 시장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황구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나서다 엄마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자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자리, 대문 앞에 앉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그날 읍내에서 황구 옷을 사기 위해 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는 심한 충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신분증도 지갑도 말도 흐릿하게 잃어버린 상태로 한적한 지방병원에서 이름 없는 환자 103번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황구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앞을 지켰다. 사람들은 개가 사람을 기다린다며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 기다림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5년.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황구는 단 한 걸음도 대문 밖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그 기다림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황구는 어느 날부터 동네 어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충격적인 진실의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구는 그날 이후 변함없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펑펑 오는 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눈부신 여름볕이 땅을 태우는 날도 황구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러다 병 나는 거 아니야? 무슨 개가 사람을 저렇게까지 기다려. 하지만 황구는 대문 쪽만을 응시했다. 어디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것만 같았다. 매일 저녁이면 입구 쪽으로 다가갔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고개를 떨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족들은 처음엔 걱정했다. 경찰서, 병원, 방송국까지 뛰어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변해갔다. 실종된 지 벌써 3년이야. 이제 좀 받아들여야지. 큰딸 영미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듯 보였다. 그녀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로 말했다. 엄마가 계시던 그 집도 정리해야 해. 황구도 이제 데려와 키우던가 보호소에 보내든가. 작은 아들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렇게 사라질 뿐이 아니야. 그리고 황구를 봐. 5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안 비운 애가 왜 갑자기 오늘 대문 바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을까? 그 말에 모두의 눈이 황구에게 향했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황구는 대문을 바라보는 대신 그날부터 특정 방향 마을 입구 쪽으로 몸을 틀고 앉기 시작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듯 귀를 쫑긋 세우고 가끔 짧게 짖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마을 끝 도랑 근처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얘가 왜 저기까지 가는 거야? 이상하네.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던 애가. 작은 아들 재호는 가만히 황구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러다 도랑 옆의 풀숲에서 조그맣게 떨어진 옷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모직 스웨터 조각이었다. 자기 엄마가 입던 것과 같은 무늬, 같은 색이었다. 이거 엄마 거야. 재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곧장 황구를 끌어안고 말했다. 넌 지금도 엄마를 찾고 있는 거지?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니, 황구야? 황구는 그 말에 마치 그렇다고 대답이라도 하듯 낮게 짖었다. 이윽고 그 밤 황구는 처음으로 울었다. 사람처럼 처연하게 아주 조용히. 그 울음은 재훈의 가슴 깊숙한 곳을 때렸다. 그는 결심했다. 황구를 데리고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황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혹시 아무도 몰랐던 무언가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구야,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자. 그날 아침 재훈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황구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눈을 맞춘 채 둘은 대문을 나섰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재훈은 외투를 더 꽁꽁 여미지 않았다. 오늘은 황구가 이끄는 대로 가는 날이었다. 황구는 멈추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마을 어귀를 지나 국도변 비탈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재훈은 처음 가보는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사고 현장이었던 그 도로 인근이 나왔다. 가로등도 없는 음산한 골목. 5년 전 엄마가 실종되기 직전 목격된 곳이었다. 설마 너도 여길 기억하고 있었니? 황구는 작은 언덕길 옆 낡은 버스 정류장 벽면에 코를 박았다. 그리고 낑낑대며 한참을 계속 파고들었다. 재훈이 다가가 살펴보니 낡은 전단지 사이에 묻힌 노란색 천 조각이 눈에 띄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꺼내자 그것은 엄마가 평소 자주 두르던 체크무늬 손수건이었다. 이건 분명 엄마 거야. 재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손수건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분명 비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 전단지 뒤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너 대체 여길 몇 번이나 온 거니, 황구야? 황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길 건너편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머문 곳에는 낡은 편의점과 폐업한 병원 간판이 있었다. 저기야? 재훈은 망설이다가 길을 건넜다. 편의점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지 유리창에 먼지가 덕지덕지 껴 있었고 그 옆 병원 건물은 붉은 페인트로 폐업이라는 글자가 어설프게 칠해져 있었다. 하지만 황구는 병원 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입구 계단 한 칸 아래에 몸을 낮추고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재훈이 뒤따라가 보니 계단 틈 사이에 오래된 신문지와 병원 안내 전단이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억 잃은 노인, 본원 2층 병실 보호 중. 성함, 가족 정보 없음. 2018년 11월 26일 구조. 2018년? 재훈의 눈이 커졌다. 그 날짜는 바로 엄마가 사라진 날과 일치했다. 그리고 2층 병실. 기억을 잃은 노인. 황구는 그 순간 병원 벽에 코를 박고 한참을 머물렀다. 마치 그곳에서 여전히 엄마의 냄새를 느끼는 것처럼. 황구야, 여긴 어디야? 정말 엄마가? 나는 입술을 앙다물고 병원 건물을 바라봤다. 황구는 철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듯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건물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 익은 듯한 표정. 아주 오래전 냄새를 기억해내려는 강아지 특유의 태도였다. 손에 든 전단지를 다시 폈다. 기억 잃은 노인 보호 중. 성함 가족 정보 없음. 2018년 11월 26일 구조. 정확히 엄마가 사라진 날이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전 이 병원에서 뭔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폐업.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문 옆 유리창 너머엔 바닥에 쓰러진 휠체어 하나가 거꾸로 엎어져 있었다. 엄마가 여기에 있었던 걸까? 황구가 천천히 내 발 옆으로 와서는 낮게, 아주 낮게 낑낑대기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기억하는구나? 너 여기까지 엄마 찾아왔던 거니? 그 말에 황구는 내 손등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일어섰다.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병원 옆 약간 무너진 담벼락이 눈에 들어왔다. 못 들어가란 법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쳤다. 황구와 나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다. 황구는 익숙한 듯 내 앞을 슬금슬금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 뒤편, 낡은 출입구, 문고리에 손을 얹자 삐걱 오래된 금속 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묘한 쾌쾌한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낡은 대기의자, 땅에 떨어진 접수용지, 벽에 붙은 오래된 병원 공지, 그리고 문이 반쯤 열린 2층 계단. 2018년 11월 26일 보호. 나는 전단지 문구를 되뇌며 2층으로 향했다. 황구는 한 계단 한 계단, 나보다 한 발 앞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다. 방 번호는 지워져 있었지만 복도 끝 창가 쪽 병실 하나는 유독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문 앞에 섰다. 손을 내밀어 문고리를 돌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안에는 누군가가 누워 있었던 듯한 침대와 먼지 쌓인 침구,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환자복이 전부였다. 벽 구석에 메모지 같은 종이가 보였다. 나는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103번 환자, 여성, 말없음, 이름 모름, 반복하는 단어, 황구야, 엄마 간다 된장국 끓여줄게. 그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5년 전 엄마는 이곳에 있었다.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지 한마디, 황구를 부르며 된장국을 끓여준다고 그 한마디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찾던 엄마의 흔적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다. 황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천히 병실 안을 훑더니 그 자리 침대 옆 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마치 그 자리가 엄마가 손을 뻗던 그 자리인 것처럼. 나는 울음을 삼켰다. 황구는 5년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퍼즐이 더 남아 있었다. 그럼 엄마는 어디로 간 거지? 이 병원, 지금은 문 닫은 병원인데 보호되던 분은 어떻게 된 걸까? 나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폐업된 병원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역 의료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5년 전 이 병원에서 보호되던 무연고 환자 기록이 있을까요? 상대는 잠시 정적을 흘렸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다. 혹시 103번 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실은 폐업 직전에 강원도 쪽 요양시설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락이 끊겨 있어서 이름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속 황구라는 단어만 반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가 살아있다. 황구가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이었다. 내가 말도 하기 전에 황구는 병실 문 쪽으로 뛰어나갔다. 그 아이는 아마 들은 것이다. 엄마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황구를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비로소 잊혀졌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다려, 엄마. 이번엔 내가 당신을 찾아갈게. 황구야, 우리 엄마 찾으러 가자. 나는 말끝을 흐리며 그 녀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황구는 마치 모든 걸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변화,
그리고 희미한 확신. 경상도 끝자락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버스를 2번, 기차를 1번 갈아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나는 배낭 안에 엄마의 사진과 황구 밥그릇, 그리고 물병 하나를 챙겨 넣었다.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운 황구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꼭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황구는 기차역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웬 진돗개야 수군거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른다. 그 개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단 한 자리에 서서 기다려왔는지를. 서울역에서 갈아탄 무궁화호안, 황구는 유난히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가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힐끔 보곤 다시 멀리 눈을 돌렸다. 나는 그 옆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냈다. 칠이 벗겨진 액자 속 검은 치마와 진분홍 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는 우리 엄마. 눈가에 주름이 깊지만 웃는 입꼬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황구야, 엄마가 살아있어. 기억은 잃었을지 몰라도 살아있어. 그 말에 황구는 가볍게 내 무릎에 코를 대고는 다시 자세를 낮췄다. 조용히 기대 앉은 황구의 체온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정선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후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흐릿했고 싸늘한 바람이 골짜기를 따라 불어왔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여기 사랑요양원이라고 아세요? 운전사는 내 눈치를 슬쩍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골짜기 깊숙한 데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황구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다. 운전사는 거울로 황구를 바라보며 웃었다. 진돗개네요. 근데 얌전하네. 보통은 낯선 사람 차 타면 긴장하는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얘는 5년 동안 한자리에만 서 있었던 애예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녀석이에요. 운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도로 옆엔 바위와 나무가 가득했다. 산속 어딘가 외부와는 단절된 공간. 그런 곳에 엄마가 5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여기요. 사랑요양원입니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황구는 먼저 문 쪽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낡은 담장 너머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2층짜리 요양원 건물이 보였다. 주변엔 꽃 화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입구 앞에는 노인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찬 공기와 함께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된장국 냄새였다. 왜 하필 된장국일까? 5년 전 엄마가 사라지기 전날 아침, 오늘은 김치찌개 말고 된장국 끓일게. 그 말이 떠올랐다. 이 녀석 데리고 병원 건물에 좀 가도 될까요?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해요. 위층 입구까지는 차량 못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걸어갈게요. 나는 황구의 목줄을 조심스레 쥐었다. 하지만 황구는 가만히 내 손을 벗어나더니 스스로 앞장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요양원 건물 입구 앞 문은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이었다. 그 문 앞에 황구가 섰다. 그리고 갑자기 문 앞에 앉았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왜 멈췄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구는 문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확신, 그 이상이었다. 그때였다.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그 문 너머에 엄마가 있었다. 단발머리, 수척한 얼굴, 그리고 희미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는 문고리를 잡은 채 황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황구는 천천히 앞발을 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또 한 걸음. 그리곤 멈췄다. 바로 엄마 앞에서 엄마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 손이 황구의 머리에 닿았을 때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황구야. 엄마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5년 만이었다. 5년 만에 엄마의 입에서 들은 황구야라는 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황구는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울기 시작했다. 황구야. 엄마는 떨리는 손끝으로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아주 느렸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꿈속의 개를 만지는 것처럼 손에 닿은 감촉조차 믿기 어려운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 황구 맞니?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다. 말끝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5년 만의 목소리, 그 익숙한 억양이 고스란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맞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혼란, 낯설, 그리고 어렴풋한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말에 나는 멈춰섰다. 저예요, 재훈이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황구 쪽으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 그 순간 황구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낑낑대는 소리는 마치 지난 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이 아이는 기억이 나요. 얘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손끝은 황구의 목덜미를 집요하리만치 더듬고 있었다. 그 촉감만으로, 오직 그 촉감 하나로라도 살아야 했던 시간의 흔적처럼. 그럼 당신도. 엄마는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듯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예요. 엄마가 매일 된장국 끓여주시던 그 재훈이. 그 말에 엄마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 눈동자 어딘가에서 파문처럼 미세한 떨림이 퍼졌다. 김치찌개 말고 된장국이 더 좋다던 그 아이. 엄마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래요, 엄마 그 아이예요. 나는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아주 깊은 감정이 다시 떠오르려는 중이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한 중년 여성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왔다. 어머님, 이분은 제 아들인가 봐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확신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요양원 원장이 들어왔다. 깔끔한 머리에 온화한 얼굴을 가진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박재훈 씨 맞으시죠? 연락받고 바로 내려왔어요. 네, 어머니는 어떻게 여기까지? 5년 전입니다. 그날 밤 뺑소니 사고를 당한 상태로 이 지역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고 뇌진탕 증세가 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어 한동안 병원에서 보호하다 장기요양 보호 필요 판정을 받아 이곳으로 옮겨졌죠. 기억을 잃은 건가요? 네. 사고 직후부터 이름, 가족, 주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오직 한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황구야, 엄마 간다. 된장국 끓여줄게. 그 말을 매일 거의 기계처럼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말, 그건 엄마가 매일 내게 해주시던 말이었다. 어머니는 굉장히 조용한 분이셨어요. 다만 매년 11월 말만 되면 유독 불안해하시고 밤마다 창밖을 오래 보시곤 했죠. 그 날짜는 엄마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마치 엄마의 몸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시간이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담장 쪽으로 나가 앉으시기도 하고 문 앞에서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어요. 황구였다. 황구가 드디어 엄마 근처까지 온 걸 엄마는 본능처럼 알아채고 있었던 거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다. 황구는 엄마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정말 내가 너희 엄마 맞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엄마예요. 어릴 적부터 된장국 끓여주시던 황구랑 매일 아침 산책 다니시던 그 엄마.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 낯설지 않아.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겠지. 황구는 그 순간 눈을 뜨더니 조용히 엄마 손등에 코를 갖다 댔다. 아주 짧은 숨소리와 함께 그 숨소리가 마치 기억을 데려오는 신호 같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날 밤 요양원 병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졌고 황구는 침대 곁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엎드려 있었다. 재훈아. 엄마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 전보다 한층 더 맑고 또렷했다. 그래요. 엄마. 저예요. 나는 침대 옆 의자에 몸을 기울였다. 엄마의 손이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나와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혔다. 아까 내가 한 말 된장국 이야기 이상하게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부유하는 기억처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떠오르기 시작한 어떤 장면들.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 황구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랑 내가 언덕길을 걷던 기억이나. 그날따라 많이 추웠어. 그래서 내가. 엄마의 숨이 가빠졌다. 나는 얼른 물컵을 건네며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황구가 많이 떨어 보였어. 그래서 읍내에 나가서 옷을 사주려고 했어. 길 건너편 애견용품점이 새로 생겼다고 들었거든. 그 말에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상점 지금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그래서 나갔어. 버스를 타고 읍내로. 근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황구도 그 순간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잊혔다고 믿었던 그날의 핵심 조각이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흰색 트럭이 갑자기 엄마의 두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움찔 떨리며 경직됐다. 엄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이불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문 듯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그만 기억해도 돼요. 아니야, 기억해야 해. 나 분명히 봤어. 엄마는 주먹을 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운전석에 재훈아, 믿기지 않겠지만 내 삼촌이 있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삼촌이요? 응, 너희 아빠 동생. 성환이. 그 이름은 오래된 앨범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가끔 연락만 하던 자신의 사업을 한다며 집에도 잘 들르지 않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분명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그가 날 못 본 척했어.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 오히려.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오히려 속도를 냈어. 난 그걸 기억해. 도망치려다가 그만.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삼촌이? 왜 그런 짓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다만 그날 나중에 병원 안에서 어딘가 낯선 남자들끼리 날 쳐다보던 그 얼굴들 중 하나가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 뭔가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엄청난 의문을 남겼다. 엄마를 쳤던 트럭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사고 이후 누군가가 엄마를 기억을 잃은 상태로 숨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단순한 실종도 교통사고도 아니었다. 그럼 이 모든 게 일부러? 재훈아, 혹시 그때 내가 말하던 땅 문제 기억나니? 땅이요? 응, 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작은 임야. 그거 내가 그날 등기 이전하러 읍사무소 들른다고 했었잖아. 그걸 내 삼촌이 알았을 거야.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재산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너무도 익숙한 한국 가족 드라마 속 현실. 엄마가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정리하려는 날. 삼촌이 의도적으로 길을 막아섰고 엄마는 그 순간부터 기억을 잃은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황구는 여전히 엄마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눈엔 묘한 기운이 맺혀 있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복도에 나와 휴대폰을 들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삼촌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여보세요? 낯익은 중저음의 목소리. 단번에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저 재훈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끝에 덧붙였다. 엄마가 기억을 되찾았어요. 황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의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나는 오랫동안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간헐적인 빗소리가 요양원 마당에 닿고 있었다. 황구는 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약속한 장소인 정선 외곽의 조그마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황구는 입구 근처에 얌전히 엎드려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살이 찌고 배는 불룩 나왔으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가 앉자마자 나는 말했다. 삼촌, 엄마 살아계세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당황한 기색은 잠깐이었다. 곧 표정을 가다듬고 잔을 들었다. 그래, 다행이네. 근데 왜 나를 부른 거냐? 나는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삼촌 얼굴을 봤다고 하셨어요. 잔이 덜컥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다. 그는 빠르게 손으로 잔을 움켜쥐며 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흰색 트럭, 정류장 근처 횡단보도. 엄마는 분명히 삼촌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요.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이 일렁였다. 재훈아, 그건 내 엄마가 지금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삼촌 그날 왜 그런 짓 하셨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뭐든지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
누가 그랬다고 했는데? 내 엄마. 기억 못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삼촌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날 엄마는 땅 등기 이전 때문에 읍사무소 들른다고 했고, 삼촌은 그 땅에 대해 오래전부터 집착하셨어요. 그 땅, 지금 누구 명의인지 아세요? 삼촌이더라고요. 그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나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이건 어떻게 해? 등기 이전 일은 사고 다음 날이더군요. 엄마가 혼수 상태일 때였죠. 위조된 인감, 허위 위임장. 다 증거 있어요. 지금 경찰에 제출하면 삼촌이 제일 먼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깐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제서야 진심이 드러났다. 덮으려던 이불 끝이 들추어진 순간이었다. 그날 나도 그 장소에 있었어. 내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화를 내고 그 땅 정리 얘기 때문에 괜히 감정 상하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어.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그 트럭을 몰고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난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나도 그 순간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냉정하게 잘랐다. 엄마랑 눈이 마주쳤을 때 멈출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삼촌은 그냥 달렸죠.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 순간 그냥 멈추고 싶지 않았어. 다 잃을 것 같았거든.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삼촌이 잃을 게 뭔데요? 엄마는 모든 걸 잃었어요. 기억도, 가족도, 이름도. 황구가 낮게 우읍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삼촌은 황구 쪽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재훈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말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진실을 밝히세요.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수하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생각할 시간 좀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제가 직접 고발장 접수하겠습니다. 찻집을 나오는 순간 황구가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여전히 짙었지만 멀리서 약한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황구야, 조금만 더.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경찰서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야 했다. 입구 위로 걸린 정성경찰서라는 네 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문장이었다. 황구는 내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마치 이곳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박재훈 씨, 어머니는 안에 계십니다. 출입문을 열고 안내한 경찰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요양원에서 출발한 후 엄마는 바로 여기로 오셨다. 직접 진술을 하겠다고 자신의 목소리로 그날을 증명하겠다고 하셨다. 수사관의 조사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떨리는 손끝 하나까지도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들어가 엄마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사관이 녹취를 시작했다. 엄마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그날 저는 정오쯤 읍내 애견용품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흰색 트럭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 운전석 안에서 제 남편의 동생 박성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충격 이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오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를 기다려준 건 제 아들이 아니라 엄마는 황구를 바라봤다. 조용히 우리 옆에 앉아있던 황구는 그 시선을 알아차린 듯 작게 한번 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황구를 바라봤다. 이 강아지가 그동안 5년 동안 시장 입구에서 제가 사라졌던 그 자리를 매일같이 지켰답니다. 나는 가방에서 정성스레 정리해온 자료를 꺼냈다. 이건 시장 상인들이 찍어준 사진과 영상입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황구는 시장 입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자료를 넘겨보다 감탄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이군요. 그는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환 씨는 이미 어제 오후 자수했습니다. 당시 사건 정황을 대체로 시인했고 다만 사고 당시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다투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사람이 눈을 마주친 누군가를 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 그 자체가 명확한 메시지 아닐까요? 엄마가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 5년 동안 저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증명되는 거 아닐까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나는 경찰서를 나섰다. 하늘은 조금 개어 있었고 비 온 뒤 특유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황구는 병원 입구에 묶여있던 줄을 스스로 풀고 엄마 옆에 딱 붙어 걸었다. 그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도 품이 있었고 따뜻했다. 이 아이가 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가 중얼거렸다. 나는 살며시 엄마의 팔을 잡았다. 그동안 황구는 시장 입구에서 한 번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잠시 데려가려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았고요. 오직 엄마만을 기다렸어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더니 황구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했다. 미안해 황구야.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겨버렸고. 그 말에 황구는 조용히 엄마의 손등을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엄마는 눈을 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가 다시 기억을 되찾은 건, 다시 사람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작고도 위대한 존재, 황구 덕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정선의 작은 숙소에 머물렀다. 엄마는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나섰고 황구는 부엌 앞에 꼼짝없이 앉아 고개를 갸웃하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냄새, 재훈아, 이 냄새가 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부엌으로 뛰어왔지. 응, 기억나요. 항상 오늘도 맛있네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국자에 담긴 국물을 한번 불더니 조심스럽게 황구 그릇에 조금 따라주었다. 고생 많았지. 황구야, 정말 고마워. 황구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엄마 발치에 머리를 얹었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푸근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걷고 있었다. 다시 예전처럼. 며칠 뒤 정성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박성환, 삼촌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 엄마의 진술, 황구의 5년간 기록, 땅 관련 위조 문서 모두 수사 자료로 채택됐다고 했다. 박성환 씨는 현재 조사에 협조 중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3명의 변경 정황, 그리고 사고 직후 행방 불명 기간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제 진실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병실에 있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결국 이렇게 됐구나. 후회하는 눈치였어요. 자수하면서 어쩌면 그날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고 했대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긴 세월을 가로질러 온 감정들이 응축된 순간이었다. 재훈아,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려고 해. 나는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황구는 늘 그렇듯 병실 바닥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위조 문서 관련 수사 결과가 나왔다. 등기 서류는 명백한 허위 위임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박성환은 당시 엄마의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사문서 위조 행사, 재산 범죄까지 포함하면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가족이 같은 피를 나누니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뿌리 깊은 배신감과도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담담했다. 난 그 사람이 법으로 죗값을 받는 걸 원하지는 않아. 하지만 자신의 죄를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그 한마디는 누구보다 성숙한 용서의 형태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는 정선을 떠나 다시 대구 집으로 돌아왔다. 황구는 5년 만에 마당으로 뛰어나가 흙 냄새를 맡으며 빙글빙글 돌았다. 그 모습이 꼭 아이 같아 웃음이 났다. 어떻게 여길 기억하고 있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엄마가 웃으며 황구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간단하게 된장국과 나물을 차려 함께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는 5년 전과 똑같은 그릇, 그 자리에 엄마의 손길이 담긴 음식이 놓여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재훈이 숟가락을 들자 엄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재훈아, 너 참 많이 컸구나. 그동안 고생했지? 나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황구. 엄마가 황구의 밥그릇 옆에 된장국 국물을 조금 따라주었다. 이건 내 몫이야. 넌 그 누구보다 큰 일을 해낸 아이야. 황구는 조심스럽게 그 국물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는 도중에도 계속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재훈이도 잘 컸고 황구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날의 기도는 슬픔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황구와 함께 근처 산책길을 걸었다. 산들바람에 풀잎이 흔들리고 황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엄마 앞을 걸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네. 응, 엄마. 다시는 엄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황구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 엄마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황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표정엔 평온함과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한밤중 나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왔고 황구는 소파 옆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였다. 슬리퍼를 신은 발끝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왜 안 자고 있어? 잠이 안 와서요. 엄마는 내 옆에 앉았다. 오래전처럼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나란히 앉았다. 달빛 아래 엄마의 눈매는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엄마를 못 찾고 나서 내가 너무 무기력했던 거 알아요? 황구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사람인 나보다 걔가 더 엄마를 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엄마는 내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재훈아, 기다린 건 너도 마찬가지였어. 매달리진 않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벽에 달력을 그렸어요. 오늘도 엄마 못 찾음, 경찰서 연락 없음, 황구는 여전히 대문 앞. 내가 버티게 해준 건 정말 황구였어요. 엄마는 조용히 황구 쪽을 바라봤다. 어쩌면 나도 황구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황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며 꿈을 꾸는 듯 눈꺼풀을 깜빡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한 영혼처럼. 나는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 기억이 다시 사라질까봐.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땐 내가 붙잡아 드릴게요. 황구가 먼저 알겠지만 엄마가 웃으며 말했고 나도 따라 웃었다. 며칠 후 황구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황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 정말 대단해요. 몸무게도 5년 전 기록이랑 거의 비슷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노령견이니 이제는 보호자 가까이에서 더 많이 쉬게 해줘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아이는 어디에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황구와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나는 그중 한 장을 펼쳤다. 2021년 11월 3일. 황구가 오늘도 대문 앞에 서 있다. 비 오는 날인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엄마, 돌아오면 진짜 된장국 매일 해줄게요. 엄마는 그 메모를 보고 웃었다. 정말 너란 애는. 그 말 끝에 엄마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제는 됐어. 내가 돌아왔잖아. 황구도 있고 너도 있고.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재훈아, 다음 주에 나 읍사무소 다시 가려고. 그 땅 다시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다. 굳이요? 벌써? 응. 무서워서 피하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 나는 이제 다시 내 이름을 되찾고 싶어. 그 말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엄마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좋아요. 저도 함께 갈게요. 며칠 뒤 우리는 세 식구가 함께 읍사무소에 갔다. 엄마는 서류를 정리하고 직원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리고 최종 서류에 도장을 꾹 찍은 후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돌아온 것 같네. 황구는 그 순간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은 마치 말없는 축하처럼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말 중 하나는 기다림은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말 못하는 진돗개 황구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잊힌 기억을 다시 깨우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준 존재.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삶엔 때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사소한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도 조용하지만 묵직한 사랑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